네,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국세청에 내는 종소세, 요 본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근로소득, 공유숙박소득, 면세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이 다 25년도에 있었으면은 근로소득, 공유숙박소득, 면세사업소득 다 합산해가지고 5월에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비용 처리에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선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신용카드 요 대부분은 이제 전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수증 하나하나를 이제 갖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카드를 쓰면은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산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도 거의 전산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 세금계산서도 요즘은 전산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수증을 챙겨 놓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근데 또 1년치를 하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금액이 크다거나 이런 거는 영수증 좀 챙겨 놓으셔서 어디에 썼다 아니면 요거는 꼭 비용 처리해야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산 시기나 연말 정산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제 사업소득 발생에 대해 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공유숙박업 사업소득이 있다면은 이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가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옵니다. 이 건강보험료 추가로 나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가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가 알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연말정산할 때 저희가 홈택스에서 PDF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회사에 제출하잖아요. 그때 건강보험료 자료에 그 보수월의 보험료라고 우리가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기재가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해보면요. 자료가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료 안에서 우리가 지역가입자로 추가적으로 내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까지 들어가긴 힘듭니다. 사실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정말 칼을 뽑아든다고 해서 전수조사로 연말정산 안내문 다 나와서 연말정산문 안내문에서 건강보험료 자료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하겠다. 사실 그런 케이스 아닌 이상은 이렇게 회사에서 아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이런 게 너무 걸리면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건강보험료 자료를 제출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한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되는 2천만 원은 순이익입니다. 한 개의 신용카드가 두 사업자 비용이 섞이는 경우 직접 쓴 비용만큼 나눠서 신고해도 되나요? 네, 그 한 개의 신용카드가 두 사업자에 만약에 둘 다 썼다면은 사실 사업자 하나하나 이 카드 중에서 어떤 걸 비용을 썼는지 발라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죠.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시면은 첫 해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고 두 번째에서부터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해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서 우리가 손실을 쌓아둬가지고 그거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셨으면은요. 저도 오늘 카드사에서 문자 한번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여기에서 출력하라고 카드사에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이제 카드사들도 5월이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탭을 만들어 놔요. 카드사 들어가가지고 카드 내역 다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한번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A 사업장에 썼고 또는 이거는 B 사업장에 썼고 이 정도를 이제 집계 해주신 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비용에다가 입력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로 이렇게 따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당근으로 이제 거래한 내역은 사실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파는 분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이런 걸 발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좌 내역 갖고 계셨다가 그걸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만 쓰고 버린다고 생각도 안 하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에어비앤비 평수 되게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인테리어도 하고 TV에 에어컨에 침대 이런 거 크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비용이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비용 장부로 기록해 뒀다가 5년 동안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가전제품 이렇게 좀 우리가 단순 소모성이 아닌 몇 년간 쓴다는 이런 제품들은 한 해에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비용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률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0.475를 매년 곱한 금액을 비용 처리로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5분의 1씩 정액법은 아닙니다. 에어컨 이런 거에서 200만 원짜리 샀다면은 200만 원에다가 0.475를 곱한 금액이 감가상각 비용으로 올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12월이라든지 7월 중순에 샀다면은 월할 계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또 가전제품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사업이 있어서요. 부가세를 뺀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한 20%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일단 5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서 거기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원받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그것도 수입으로 처리가 될까요? 그 지원금은 또 지원금 성격마다 비과세가 되는 게 있고 또 과세가 되는 아, 게 있고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지원금은 이제 잡이익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으로 잡는 게 맞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그때 코로나 지원금 그때는 정말 경제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때 나왔던 지원금은 비과세 지원금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익 과세가 되진 않았는데 5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지원 받았으면은 사실 300만 원으로 우리가 산 걸로 보고 비용 아, 감가상각이든지 비용 처리 하시던가 아니면 500만 네. 원으로 비용 처리를 하되 200만 원은 잡이익으로 사실 잡는 게 맞습니다. 그 어쨌든 200만 원 지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님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꼭 이 5월 말쯤 돼가지고 다급하게 어디 세무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막 이러시거든요. 아마 그때는 모든 세무사 사무실이 다 바쁘니까 다급하게 어디 이제 맡기려고 그래도 이제 해주시는 분을 찾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매년 있어요, 매년. 그런 분들 사무실 어떤 같은 방 경우, 좋을까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사실 4월 중순부터 지금 네. 신고된 이 접수를 받고 있어요. 좀 더 크거나 아니면은 또 더 적극적인 곳은 3월부터 받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아, 저희가 이 네. 신고 대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실제 업무는 5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세무사 사무실에 살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제한적인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해달라고 이제 신고
세무사한테 접수를 맡기시면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5월 말에는 한 마지막 주부터는 대부분 접수를 못 받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조금 빨리 여유롭게 찾아서 진행 맡겨주시는 게, 그래서 5월 초, 5월 중순까지는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할 거면 5월 중순까지는 세무사 사무실에 그 접수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언뜻 말씀드렸는데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때부터는 에어비앤비 또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공유 숙박업 매출 금액이 홈택스에서도 이제 조회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걸 저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플랫폼에서 출력하는 정산서 금액이랑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 매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하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뭐 사실 홈택스상 금액에 상관없이 당분간은 좀 정산서 금액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실 매출 확정은 내가 증빙을 제출해가지고 내가 짓는 거기 때문에 홈택스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된 매출이 다르다면은 실제 발생된 매출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플랫폼에서 조회된 매출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을 신고를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너 알고 보니 1,000만 원인데 왜 200만 원만 신고했어? 라고 했을 때 너희가 200만 원이라고 알려줬잖아 라고 말을 해도 그게 타당한 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만큼 세금 신고 안 한 거는 그냥 잘못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 내 매출만큼 신고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증빙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 거 가지고 그게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테리어비가 뭐 5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을 생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아,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하지 말까?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간이가세자라 못 돌려받으니까. 네, 이런 경우가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간이가세자도 그러면 아깝더라도 500만 원을 내는 게 맞는 걸까요? 종합소득세까지 생각하면은 500만 원 더 주고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 받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저희 500만 원도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만 그다음 간이가세자라서 현금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현금 증빙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리렸던 게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용어예요.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가세자 용어는 뭐 전혀 고려되지 않고 뭐 단순경비율, 장부 대상자 이런 용어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 주신 거 보면은 간이가세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또는 간이가세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면서도 4,800만 원 미만이면은 부가치세 납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있다면은 일단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가지고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간이가세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요거는 간이가세자라서 내가 매출이 적은데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한번 해석해서 듣고요. 대부분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작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이나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수입을 현금영수증 끊는 게 부가세 낮추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현금영수증은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현금을 계좌라든지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에어비앤비 플랫폼으로 게스트를 받게 되면은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하는 분들이에요. 카드를 결제 받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자가 아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가세 공제 받기 위해서 그만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에어비앤비 정산서대로 매출 잡히고 또 그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행까지 하면은 우리가 매출을 이중으로 입력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들어온 숙박료를 현금영수증 끊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부킹닷컴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부킹닷컴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 부킹닷컴이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요. 또 세무사님은 세금을 처리하시니까 플랫폼이 부킹닷컴이든 뭐 트립닷컴이든 에어비앤비든 상관없지 않나요? 컷비가 매출이고 수수료가 비용이고 이건 다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상관없죠.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한 호스트들한테 뭐 세금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 플랫폼만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제 부킹닷컴이라든지 다른 사이트, 다른 플랫폼에 대한 자료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에어비앤비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세금 신고 안 해도 되지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니라고 대답 드립니다. 그러면 난생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세무사 사무실에 하루빨리 달려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뭐 5월 말쯤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세무사 사무실 구하신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이냐면은 혼자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하신다고 홈택스에서 하다가 홈택스 사이트가 되게 정교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매출이랑 관련이 없는데 한 칸 입력 안 했다고 안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식부기 대상자가 돼서 뭘 입력 안 했다는 걸로 가산세 대상이 되고 또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안 돼서 포기하고 맡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해라면은 사실 요즘 첫 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요. 홈택스가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홈택스 안내문에 그 모둠 채용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쉽게 세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첫 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은 그 방법으로 신고하셔도 상하신 것도 좋고요.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5월 초 중에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래서 빨리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33M2로 받은 비용은 임차료로 분류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매출로 신고해야 되나요? 네, 33M2로 우리가 공간 대여라든지 뭐 장기 임차, 단기 임차 했을 때 이것도 수익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때 다 매출로 보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계좌, 사업자 카드 이런 거 등록해야 하나요? 하면 장점이 있나요? 사업용 계좌는요,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1억 5천 초과가 되면은 사업용 계좌 반드시 등록하셔야 되고요. 사업용 계좌 등록 안 하면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업자 등록 처음 냈을 때 사업용 계좌 등록하라고 말씀드려요. 나 나중에 복식부기 돼서 등록해야지 하면서 깜빡 넘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등록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은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자료가 바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신고가 편해져요. 그리고 이 사업용 카드 등록하는 걸 좀 과세관청에서도 유도하려고 자꾸 그런 법안을 내놔요. 등록되지 않은 사업용 카드로 부가가치세 때 비용 처리하면은 뭐 가산세를 물게 하겠다, 이런 법안을 자꾸 발의는 해요. 근데 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사업용 카드를 유도하는 게 좀 과세관청 입장이다. 그래서 저도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강의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게 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 그 경비율이 어쨌든 제일 그 비용 차원에서는 제일 크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매출보다 숙박업이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어서, 그러면은 경비율로 처음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바꾸는 것도 똑같은 걸까요? 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차라리 그때 장부 작성하는 걸로 할 거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세법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경비율 신고한 거를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요. 추계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장부 신고로 바꾸는 거를 허용하고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아, 원칙적으로는. 아, 네. 그거 잘 선택해야겠네요.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은 매출일까 아니면 비용이 얼마나 나갔느냐를 오, 가지고 해야 그쵸. 될까요? 아, 비용. 구체적으로 좀 얼마 이렇게 딱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경비율이 지금 84.6%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지금 경비율로 신고하면은 우리가 매출이 100만 원이면은 그 비용을 84만 6천 원 인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내가 실제로 썼던 비용이 84만 7천 원만 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장부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아, 이걸 또 떠나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비용이 아까 말 매출이 100만 원인데 비용이 150이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장부로 가셔야 되는 거고. 매출 대비 비용으로. 네, 아무래도 첫 해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신경 이게 써야 수수료 되겠네요. 체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수수료 비용이 사실 많아지면은 우리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사실 요 효과 말고는 저는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네. 아, 예. 그러니까 그 세무사님 말씀대로 종합소득세 상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수수료 체계가 바뀌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수수료 체계가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수수료랑 게스트 수수료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합쳐서 호스트가 다 부담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호스트는 결국은 숙박비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무사님 말씀대로 뭐 매출이 높아져도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종합소득세 상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그 대신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제 생각에 부가세가 더 나가고 부가세가 더 나가기 때문에 아까 4,800만 원 부가세를 안 내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내게 된다든가 딱 뭐 1억 400만 원에 걸쳐져서 간이과세자였는데 뭐 일반 과세자로 바뀌게 된다거나 이런 일은 이게 저는 큰 변화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또 매출이 1억 5천 초과 되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로 또 아, 바뀌고 그러네. 아, 그래서 그러네요.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뀌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신고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뭐 사업용 계좌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들이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들으면서 잠깐 궁금했던 게 창업 비용이 적은 경우는 창업 첫 해,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경비율로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외도민 사업장만 너무 조그매가지고 외도민 사업장에서만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다른 사업체에서는 훨씬 더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외도민 사업체 하나가 매출이 작으면 계속 걔는 그냥 경비율 신고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아, 아니요. 저희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다 네, 합산해서 판답니다. 종합적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업소득 다 합산해서 아,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단위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이렇게 좀 찢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되냐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데 그것도 다 합산되는 거죠. 세자도 내 이름에 여러 사업장 있으면 다 아, 합산됩니다. 그것도 합산되고요. 아, 그리고 당근 거래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당근 거래를 하면서 제가 그 판매자한테 그 사람 계좌로 바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당근에서 약간 사이버 머니처럼 당근 머니를 충전한 다음에 그 당근 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구매한 금액이랑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구매한 건 15,000원짜리인데 그 당근 머니가 충전되는 단위는 10,000원 단위여서 20,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증빙을 세무사님께 드려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나간 금액 우리가 뭐 2만 원 충전을 했어도 실제 네. 15,000원짜리를 샀으면 15,000원을 적어서 알려주셔야 되고요. 캡처 화면 그 캡처가. 구매한 그런 걸 아,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건강보험료가요. 그 직장인은 4월에 또 뭐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데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랑 이게 좀 다른가요? 네.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랑 많이 다르고요. 직장 가입자는 일단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역 가입자라고 하는데 지역 가입자는 내 소득 플러스 재산까지 봐가지고 재산 금액까지 관련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2월에 연말정산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4월에 재정산이 되는 거고 지역 가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11월에 재정산이 됩니다. 사업 관련 강의 수강 시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면 강의 정보 같은 건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된 게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뭐 강의를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은 이 내역은 사실 세금 신고하는
본인만 일단 확인이 가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번호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업체가 뭐 하는 데인지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면 오케이 해주는 거고. 근데 뭐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네일아트 학원이다.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의 정보까지는 따로 챙기진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강의였는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강의 팜플렛 같은 거 홍보물 같이 저장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은 거. 근데 동생 카드까지도 비용 처리가 이제 돼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형제라고 지금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각자 혹시 가정을 꾸렸다면은 이게 그냥 국세청 전산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꾸리면은 그 가족의 개념이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 명의 카드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가족이고 뭐 이런 이유에서 동생 카드를 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요 대답이 부담스러운 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카드들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내 명의 사업주 내 명의 쓰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고요. 동생 카드를 쓴 이유라든지 이유도 명확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또 예를 들면 동생분이 직장인이면 또 연말정산할 때 카드 사용 비용 이런 것들을 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에도 이걸 포함시키고 배영제의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세금 효과는 커요. 네. 연말정산 받는 것보다는. 만약에 중복해서 비용 처리 받으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이 사업용으로 비용 처리 넣는 게 우리가 세금 효과에는 더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말정산 화면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카드 비용에서 뭐뭐뭐만 이렇게 딱 빼고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못하는 건지. 그래서 역시, 연말정산, 네, 네, 그쵸. 근로소득자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뜨는 카드 자료는 내 소주 카드 다 뜨더라고요, 이게. 네, 그쵸. 그래서 거기서 몇 건만 빼는 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만 쓰는 게 최고다. 사업자 카드를 쓰는 게 가장 명확하다. 이걸 빼내는 게 수작업으로 뭐 별도로 뭐 어떻게 하면 모를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그거 빼는 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역시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를 가지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세 사업이랑 종합소득세는 상관이 없어요. 면세는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랑 순수익 2천만 원 면세 사업이면은 과표 구간 올라가서 세금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 사업용 계좌는요, 그내 명의 이 사업자 등록증상에 내 명의 어떤 계좌를 등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내가 쓰던 요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쓰면은 그 사적인 것도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만 해주신다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굳이 사업용 계좌를 추가로 새로 발급받아서 하지 않고도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